오늘부터 현대시 할 거고 현대시의 첫 작품은 우리 김소월 시인의 작품으로 선정을 했어. 교재 한번 맨 앞에 펴볼까? 우리 목차부터 한번 좀 보자. 목차 보면 현대시 되게 많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2015 교육과정에 있었던, 그러니까 너희 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시들도 전부 들어가 있고, 주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던 시들은, 그 다음에 2002 개정 교과서, 너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시들도 대부분 넣었어. 그리고 그 시인과 연관해가지고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시들도 전부 넣어놨어. 그래서 요 정도 현대시 하면은 아마 학교에서 나오는 현대시들은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뭐 자화상은 왜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화상 같은 것들은 또 1학년 때 선생님이랑 현대시 할 때 다 배웠었거든. 그러니까 1학년 때 교재에서 이미 배웠던 것들은 좀 제외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선생님이 또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안 배웠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내신 시험이라고 하면 내신에 만약에 시만 하나 나왔다. 김소월의 길만 나오더라. 그런 게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형태잖아.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 길만 가르치고 해봐야 뭐 다른 시들 뭐 아예 다른 시를 가르치던가 아니면 김소월의 시를 한두 개 정도 더 가르치던가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김소월의 시를 전체적으로 배우고 읽어가지고 이 김소월 시인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것과 그냥 시 하나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달라져.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김소월 시인의 시들을 배워가면서 그 세계관도 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은 역사랑 또 떼어놓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렇지 좀 왜 이럴까? 좀 되게 그 곡절이 많은 엄청 이제 파도가 많았던 그런 근현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학이랑 역사를 완전히 따로 떼어가지고 배우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일제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 일제시대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찬이야 네, 1900 1900 언제 강점을 당하지? 10년 10년부터 광복은 45년 그렇지 1945년까지가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요 정도는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 우리 상식적으로 1945년 8월 15일 날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지. 여전히 뭐 친일파들이 많아가지고 좀 아직도 그 그늘에서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광복에서 1950년 선생님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1950년대 1950년대 가장 주요한 사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나거든. 그 현대사의 곡절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지. 6.25가 일어나지. 그치? 그래서 요때는 6.25 전쟁. 결국 독립은 하기는 했지만 남과 북이 갈라져서 살아야 하는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겪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의 고통과 참혹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지. 1960에서 70년대.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가 급격한 산업 발전이 있어. 그래서 이 가난이 있는 동시에 나라가 경제 발전이라고 쓸까? 경제 발전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두 번째로 민수야 저기 책 있어. 우리 1960, 7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겪었었던 그 독재
정권의 탄압, 자유에 대한 억압,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지. 네 거 없어? 누가 자기 책 맨 앞에 봐봐. 그 이름 다 써 있거든. 민수코 누가 가져갔니? 영무가 가져갔니? 응. 영무는 영무 거 가져가라. 이름 다 써 있어. 필기 대신 해줬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는 완전히 이제 현대 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결은 사실 1960년대 70년대랑 많이 비슷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가 먹고 살만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1980년대 이후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이 독재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 이 1980년대는 서민층이 혹은 중산층이 많이 성장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옛날처럼 이제 막 정으로 뭔가를 하고 챙겨주고 이렇다기보다는 개인화, 막 아파트 같은 곳에 살고 또 환경, 이런 환경오염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해 놓으면 충분할 것 같아. 자 넘어가도록 하자. 네. 길 한번 보도록 하자. 김소월 시인은 선생님이 꼭 외워두라고 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야. 그치? 너희 이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누구누구 외워둬라 이런 얘기 잘 몇 명 안 하는데 10명도 아마 안 될 거야. 그 중에서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시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도 돼 이거는 1902년에 탄생하셔서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셔. 1934년에 돌아가시거든. 되게 오래 살지는 못하셔. 한용운이나 김소월 시인이나 연배 차이는 조금 나거든. 근데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는 우리 승려였으면서 굉장히 투철한 그 독립운동 지사이기도 했었어. 독립운동 되게 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김소월 시인은 한용운 시인에 비해서 조금은 더 유약한 마음, 그러니까 좀 마음씨가 부드러우셨던 것 같아. 그래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좀 겪는 거를 이제 이겨내고 막 남성적이고 막 뭔가 투쟁적이고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 감수성도 훨씬 풍부하고 막 그러셨던 분인 것 같거든. 아마 그 사람의 삶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이분은 보통 이제 다뤘던 주제들이 뭐냐면 이별, 그리움, 한국의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노래하셨었고 또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한글로 시를 쓴다는 것 자체도 일제시대에는 처벌을 받는 시절이었고 그러면서도 이거 한국적인 가락을 잃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고전 시가 때 언제 배우냐면 고려가요 때 김소월 시인 얘기를 내가 잠깐 해주거든. 아마 그 책 있으면 맨 앞에 한번 펴봐. 알겠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서 하냐면 사문보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김소월 시인 얘기를 잠깐 해줘.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율격, 민요적 율격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율격을 따라가지고 시를 많이 쓰셨던 분이기도 해.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민요적 시인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김소월 씨를 만나게 되면
사문보와 뭔가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눈여겨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적어놓을까? 향토사. 우리 고유. 의 정서, 민족의 정서를 노래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야. 대표작을 한번 살펴볼까? 서준아, 대표작 뭐 있니? 길이요. 길, 좋아. 이게 똑똑하다고 해야 되니? 얍삽하다고 해야 되니? 민수야, 또. 야, 김소월 시인 아무거나. 뭐 진달래꽃. 찬이야. 산유화요. 산유화. 도연아. 접동새도 있고. 영무야. 초혼이라는 시도 상당히 자주 나와. 은성아. 먼 후일이라는 시도 종종 나와. 다율이 혹시 아는 거 있니? 가는 길이라는 시도 있고. 다진이는 뭐 아는 거? 되게 시 이름이 긴데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이라고 하면 그 농기구 이름이야. 보습. 농기구야.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런 것도 대표 작품이고 이런 작품들이 존재하더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우리 민족 쪽의 민족 고유의 정서, 사랑, 이별 이런 이야기들 다룬 시들이 많더라. 또 이 길이라든지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이런 작품들은 우리 민족의 불행,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땅을 빼앗기고 어딘가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불행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 자, 한번 보자. 사실 김소월 시인은 1934년에 되게 그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라는 게 있었잖아. 일제 시대라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 어쨌든 계속해서 한번 보자. 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우리 민족들이야, 그렇지?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잘 사니까 이런 분들한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더 좋겠어. 우리 길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길도 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에 있는 길들, 그냥 그런 길들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뭐가 있을까? 길, 뭐 인생의 길이라고도 많이 하고. 또 운명의 갈림길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종교적, 혹은 학문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일 수도 있고. 이 시에서는 유랑민의 삶의
방향 혹은 행로를 나타내고 있다. 유랑민이라면 떠돌아다니는 삶,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유랑민이라고 하지. 우리 시 해석할 때는 전체적으로 먼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표현법은 나중에 찾는 거야. 어제도 하룻밤, 어제도라는 말이 나와 있네. 좀 이제 마음속에 넣어두고 들어가도록 하자.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게 유랑하고 있구나. 나그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저기 떠드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잖아. 까마귀 까깍 울며 세웠어. 그러면 어제도라고 했으니까 이 나그네는 하루 이틀 그런 삶을 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면서 가자. 오늘은 또 몇 시니?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정처, 다시 말해서 정해놓은 목적지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저기 떠도는 삶인 것 같아.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어디도 갈 수 없어. 내가 지금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조차 없는 거야. 말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갈 수 있는 고향이 있고 거기가 가기 어려운 곳도 아니지만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다라는 거지. 가기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어.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에 길 있어서 잘 가는가. 기러기는 아마도 어딘가 목적지를 두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서 있어.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가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어. 바위는 전혀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갈 길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고 있네. 그래서 떠돌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대적인 걸 좀 같이 첨부를 하자면 해보자. 어제 도라고 했네. 요거 보조사 사용했네. 또 하룻밤. 어제 도. 그러면 어제 도라고 했으니까 어제조차도 계속 이어졌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보조사에서. 보조사를 통해서 유랑 생활이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나그네.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이렇게 한번 보자. 그냥 첫 번째는 떠돌이야.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여기서 선생님이 요거 현대시 개념적인 원래는 처음에 해주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좀 시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선생님이 해줄 거야. 고등학교 2학년쯤 됐기 때문에 보통 크게 안 해도 되더라고. 보통 이거를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하거나 중학교 때 많이 다 배웠던 것들이라 뭐 해봐야 막 은유법, 뭐 비유법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시 하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개념 해줄 때마다 좀 잘 정리해놔. 알겠지? 우리가 문학, 예술을 해석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 외재적 방법이랑 내재적 방법으로 나눠. 그래서 문학 작품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문학 작품이 있어. 우리 문학 작품 자체를 그냥 이 문학 작품을 보면서 이 문학 작품이 나타내려고 하는 바 자체를 이해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 그냥 미술품, 반고의 해바라기 같은 걸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때 재료는 뭐를 썼느냐? 유화로 그렸으니까 기름이 들어간 물감을 썼을 거야. 그 다음에 붓터치는 어땠느냐? 좀 이제 거칠지, 그치? 좀 더 열정적인 느낌도 나고, 좀 밝은 색채 대비도 잘 썼고, 그 다음에 뭐를 나타내려고 했느냐? 해바라기를 나타내려고 했어. 해바라기를 그린 것 같아. 이렇게 그 작품 자체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재적 해석이라고 해. 또
절대론적 해석이라고도 해. 내재적 안에 이제 절대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내재적 해석, 절대론적 해석. 그 작품 자체만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나그네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떠돌이야. 알겠지? 나그네 떠돌이지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 또 떠돌아다니는 사람 한 명을 나타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작품 해바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당시에 이거 누가 그렸어? 해바라기.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잖아. 그치? 그러면 반 고흐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때 막 이게 정신 분열증도 좀 있었고, 막 자기 귀도 자르고 이랬던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하나 해바라기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색채 대비도 많이 사용했고, 좀 더 강렬한 느낌을 줬구나.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랬구나. 이렇게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작가의 심리 상태, 작가의 직업, 작가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는 걸 우리가 표현론이라고 해. 알겠지?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해 보는 거지. 근데 이 시절에는 이 유화를 그릴 수 있는 물감도 개발이 되고 조금 더 화려한 색채들도 그래서 많이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시대적 상황, 이 시대가 어땠는지 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해석해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영론이라고 하지. 이거를 반영론이라고 해. 또 이 작품을 봤더니 갑자기 막 민수가 어마어마한 걸 느꼈어. 뭐 엄청난 감동을 느꼈어. 그래서 그 감동에 대해서 내 스스로 느낀 것을 막 그 작품 후기로 남겼어, 블로그에. 이렇게 독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그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 또 독자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느낀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는 효용론이라고 해. 그럼 이 독자가 느낀 건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외재적이라고 해. 요것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초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보기 이렇게 나오고 김소월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한 선지를 찾아라.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뭐 찾아야 돼? 표현론 찾아야 돼. 알겠지?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떠셨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일제시대였다. 뭐 1910년부터 45년까지 우리 민족은 큰 고통을 받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1, 2, 3, 4, 5번 중에 뭐를 찾아야 돼? 반영론으로 해석한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이 나그네를 반영론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일제시대에 정주할 수 있는 우리 거처를 잃고 우리 땅을 잃고 떠돌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들을 나타내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는 반영론적 해석이 되는 거야. 무슨 해석이라고? 반영론적 해석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찾으라고 문제에 나와. 알겠지? 잘 정리해놔. 그럼 보기에 막 이렇게 나와. 은성이는 이 시를 읽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들이 힘들어했던 그 삶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후에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곳에 이제 뭐 일제강점기에 슬픔을 알리는 운동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론?
효용론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은성이 중심. 독자가 어떤 걸 느꼈는지를 나오면 효용론이 되는 거야. 자, 집에 까마귀. 좀 상징적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여기니 흉조로 여기니, 그러니까 좋은 새로 여기 아니면 나쁜 새로 여기야? 좀 나쁜 새로 여기잖아. 사실 까마귀 불길한 새로 여기잖아. 그래서 상징적이고 어둠의 이미지가 있고, 까마귀는 흉조인 경우가 많아. 뭔가 기분이 이렇게 써놓을까? 불길한. 까까 음성상징어 썼네. 울며 세웠어. 밤에 까마귀도 까까 울고 있어. 전통적으로 우리는 까마귀를 별로 좋지 않은 새로 여기고 그 소리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까마귀를 좋은 새로 여기는 나라들도 있어. 근데 우리는 시체 파먹는다고 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새로 항상 보고, 그 색깔도 까맣고 좀 불길한. 우리는 되게 좋아하는 새가 까마귀 대신에 까치를 되게 또 좋아하지, 그렇지? 자,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 이 김소월 시인이 정말 많이 썼던 거가 바로 사문보라고 했었고, 거기서 우리가 배웠었던 거, 고려가요 배울 때 어떤 시를 선생님이 예시로 줬었냐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예시로 줬었어. 어떻게 시작하지? 진달래꽃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문보 괜찮니?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사문보라고 했었어. 거기서 이제 그 얼른 찾아봐. 기억 안 나면 고전시가 책 있으면 거기서 맨 앞에 이제 필기해줬었지. 거기서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게 김소월 시인이 제일 많이 쓰는 이 음보의 글자 수가 7, 5조라고도 얘기했었었고, 7, 5조가 어떻게 되냐면 나보기가 역겨워. 앞에 두 음보를 합쳐서 7글자. 뒤에가 그냥 5글자로 거의 고정.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르다. 그러니까 4, 3, 5, 3, 4, 5. 앞에는 7글자. 뒤에는 5글자. 요것도 한번 보자. 알겠지? 요렇게 해서 사문보내. 되게 자주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야. 뭐 100% 맞췄다기보단 거의 그렇게 맞췄다라고 접근해야 돼.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까마귀 가까 울며 세웠어. 역시 사문보고 전형적인 7, 5조의 형태네. 그래서 까마귀 가까 울며 세웠어.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왜? 삼보의 7호조 율격. 딱 맞췄잖아.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역시 삼문보야. 또 이런 단어도 썼고. 그래서 유랑의 끝없는 반복, 끝없는 나그네의 여정.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의문형이네. 의문형을 통해서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방향 상실의 비애를 나타내고 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하고 있잖아. 맞는 선지가 될까? 탄식하는 거. 어디로 가지? 이런 거야. 알겠지?
진짜로 어디로 가지 하고 기뻐가지고 막 어디 갈 데가 많아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탄식하는 표현이더라.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뚜렷한 목적지가 없어.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독백적이네. 혼잣말 하는 것 같지? 아,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아까 오늘은 또 몇 시니? 어디로 갈까? 이것도 역시나 좀 독백적이지. 아, 어디로 가지? 이런 거니까 혼잣말 하는 것 같아. 오라는 곳이 없다.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안내선자 아무 데도 내가 갈 데가 없어. 또 나를 초청해 주는 곳도 없어. 나를 반기는 곳이 없다라는 정도가 되겠지. 어디 가도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 민족으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민족 어디도 갈 데가 없어.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해. 외국에 나가려고 해도 나가서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되게 외국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뭐 멕시코로도 가고 하와이로도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 하와이 가서 정말 고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막 하루에 막 쉬는 날도 당연히 없고 열 몇 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월급 그 조그만 월급을 쪼개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보내고 독립자금으로 대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래도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 국가의 독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대학교를 세우는 자금도 대주고 해.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만들어진 학교가 인하대학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학교야. 그래서 실제 인하대학교가 인천 하와이 대학교야. 이거 진짜야. 그래서 정말 이제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 자, 뭐 어쨌든 현실을 인식하고 있더라. 우리가 갈 데가 없어. 암담하고 서글픈 심정을 가지고 있어. 말마소 내 집도 정주각산 차 타고 배 가는 곳이라오. 그래서 요 말마소 이런 거 이렇게 하자. 구체적 대상이 없어.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나 혼잣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서정적 이렇게 쓰자. 가상의 물음에 대한 지금 누가 물어본 거 아무것도 없어 시에. 서정적 자의 대답. 혼잣말 하는 거야 거의.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타고 차도 가고 배도 가는 곳이라오. 마음에 또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향토성을 부여하고 있다. 안전선지가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차 가고 배 가는 곳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지. 남들은 쉽게 가지만 나는 갈 수 없는 곳.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향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에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공중 우리 긍정적인 시어는 동그라미 치면서
진행하면 돼. 부정적인 시어는 세모 칠 거야. 알겠지? 공중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 희망의 공간, 자유의 공간. 저 기러기 공중에 길 있어서 잘 가는가? 화자와 대조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화자는 왜? 어디로도 갈 수가 없어. 공중에 길 있어서 잘 가는가?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복판 내가 섰소. 기러기가 이렇게 철새기 때문에 이렇게 떼지어서 쭉 날아가거든. 날아가는데 이렇게 떼지어서 날아갈 때 어떤 일정한 대형을 하고 날아가지. 기러기들이 보면 왜 다큐 같은데 보면 그렇잖아. 이렇게 V자를 만들기도 하고. 요 아래 요 아래 누가 서 있다는 거야? 딱 내가 서 있다는 거야. 기러기들이 이렇게 열십자로 날아가는데. 알겠지? 마치 이 기러기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이런 길처럼 보여. 저 기러기 열십자복판에 내가 섰소. 이런 사거리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야. 왜 하필 열십자복판이라고 했을까? 이걸 우리가 길이라고 보면 인생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운명의 기로. 혹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일로 갈 수도 없고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어. 방황의 공간이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밑에 써 있어. 갈래갈래 갈린 길. 어디 갈 데가 없어. 길은 많은데. 기억과 리을을 활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까? 맞는 선지가 되겠네. 갈래갈래 갈려 있다. 정신적 방황을 심화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갈래갈래에 갈린 길. 여기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 뭐 수많은 길이 있어도 내가 갈 길은 없다라는 거야.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 아마도. 내게 그 수많은 길 중에 갈 길은 전혀 없구나. 뚜렷한 목적지가 없어. 암담하고 우울하고. 또 우리 외제적, 특히 반영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식민지 시대의 우리 민족들의 모습. 나라를 잃고 떠돌 수밖에 없었다. 어떤 목적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정착할 곳도 없는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자, 정리 한번 해보자.